네, 도코투였지입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주에 있는 산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같은 곳에 지금 있고요. 여기 숙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도 그 숙소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몇 군데씩 가끔씩 있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좀만 가면 이제 과테말라 이제 국경이 나오고 칸쿤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유카탄 반도를 당연히 가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고프로가 꺼졌는데요. 이제 고프로가 2년 되니까 막 액정도 깨지고 막 이거저거 막 깨지고 막 긁히고 막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동이 잘 안 돼요. 어제는 드론이 추락을 해가지고요. 드론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드론은 이제 영상을 못 날릴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참 드론을 또 새로 사야 되나 생각 들고 어쨌든 이제 칸쿤까지 한번 딱 돌게 되면은 한 8월 말이면 이제 멕시코 여행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제가 2달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석 달을 있게 되네요. 거의 40개 도시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 달렸거든요. 와 진짜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한국의 19배 크기니까 뭐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한국도 볼 게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까지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어요. 7개월 동안 이제 막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멕시코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어. 요즘 나스닥이 한 열흘 사이에 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관론자들이 많아졌어요. 긍정론자들이 또 비관론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 투자에 대한 뷰를 이렇게 이어가는 존재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다 따라다니면요 계속 깨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내년 3분기 이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이후죠.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부딪혀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기들이 계속해서 3분기부터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못 막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플을 가끔씩 보면은 제가 작년부터 주식을 팔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3분기 이후라고 했는데 내년 3분기 이후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주식을 지난주에도 팔았고 지금도 조금 갖고 있거든요. 20% 정도 현금이 80%고 그러면 당장 망하다면 이미 작년에 다 팔고 지금 현금 100%인 상태에서 올해 내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2주 전에 애플도 190불 중반대에서 분할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20% 정도 주식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도 언제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팔았으면 정말 다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포트폴리오를 40%를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저는 현금과 주식 비중을 이렇게 조절하는 스타일입니다. 버핏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스타일이고요. 버핏도 지금 현금 비중이 192조 원 정도 되는데 어마무시하죠. 역대급 지금 버핏이 태어나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노인네가 여우 같은 노인네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더 싸게 사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11월부터 고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왔었고 올해도 제가 미국에서 석 달 동안 23개 주를 이잡듯이 싹싹 찾아다니면서 다 보고 다니면서 현재 실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도 PCE 물가는 4.7% 어제 나온 게 4.7%죠.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스티키하다, 끈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잘 안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몇 시간 전에 나온 그 물가 추이를 보면 시장이 예상보다 덜 올랐다고 하면서 나스닥이 지금 1%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바보란 뜻이에요. 왜냐면 지금 너네들 예상보다 물가가 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8월에도 오를 것이고 9월에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유가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얘기 드렸었고 원자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흑해 쪽에 있는 그런 문제들 러시아가 이제 흑해 떠 있는 배들은 다 적군 군함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항구에 가면은 곡물 창고들 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공격을 막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고, 천연가스 지금 어제부터 막 튀는 거, 이거 호주, 이것도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그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무디스가 미국의 그 지방은행들의 그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손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양방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터지고 있고 채권으로 터지고 있고. 지금 재무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는 장기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방은행들이 그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재무부가 그리고 연준이 겉으로는 뭐 상업용 부동산 폭발하고 그리고 지방은행들 망하고 도산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 자체는 오히려 얘네들을 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미국 경제를 볼 때 사람들이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떤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월가가 그렇게 선량하지 않거든. 거의 이제 깡패들의 역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종합해 보면은 지금 물가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상당히 안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이죠. 그 행정명령 했잖아요. 중국에다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중국이란 나라를 도발을 하게끔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반중, 반미, 친중, 친미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라와 나라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나라가 좋은 나라든 싫은 나라든 분명히 어떤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은 무조건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영상을 좀 안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 세계 공급망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자재라든가 히토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무역 의존도가 한국만큼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기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안화랑 원화는 같이 가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화랑이 되고 경제가 막 발전을 해줘야 한국도 거기다가 막 팔아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팔고 뭐 정유화학 그 중간재도 팔고 이것저것 소재도 팔고 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가 위축되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리오프닝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월가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리오프닝 효과를 외쳤잖아요. 중국 부동산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 GDP 20%가 부동산인데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시름시름 거리고 있고 공실률이 많은 상태에서 단순히 오픈했다고 해서 리오프닝 효과가 막 나고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소비를 하고,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을 자주 갔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유튜브라든가 증권 채널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시니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증권업계에서 14년을 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증권업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매도 있었고 소매도 있었고 국제에도 있었고, 국제 쪽에 있을 때는 월가라든가 뭐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영국 이런 쪽하고도 거래하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 그 영상에서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경제 유튜버로서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경제에 그런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뜨거든요. 제가 한 50만 넘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경제 채널인데 열흘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폭등 간다 막 그렇게 하고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오늘 영상을 제가 보니까 비관론을 확 바꿨더라고요. 열흘 만에 막 그렇게 막 바꾸는 거야. 아니 50만 채널이면 그래도 자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이렇게 뷰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그것도 이미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뷰를 바꾸면 뭐하냐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내용들을 50만 명이나 55만 명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냥 막 홈페이지 같은 데서 그 그래프 따오고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래프 따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먹기 좋고 이해하기 좋다 하면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율을 또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바보들이 많다는 얘기를 버핏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주총 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과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심리, 그런 시선들하고 반대로 역발상으로 가게 되면 역발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또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금리를 뭐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는 85%가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저는 9월이든 11월이든 올릴 수밖에 없겠다. 특히 9월에 올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7월부터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8월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가가 지금 84불이에요. 서비스 물가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에 올릴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파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2025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물론 말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그 기간을 9개월 정도로 평균으로 보거든요. 뭐 이건 언제든 틀 수가 있는 거죠. 깨질 수 있는 거죠. 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다가 언제 인하시키냐면 망가질 때, 경제 망가질 때. 연착륙을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깨져야지 그때서야 인하한다, 그 얘기죠. 이게 터져야지 부실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30%씩 막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방은행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다시 뭐랄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4.2% 막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태고, 올라온 상태고, 이게 금리를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저의 비유대로 그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금리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고 금리 6%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금리를 그 연준이 작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막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올렸었는데 거의 안 쉬고 올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채권 전문가라든가 뭐 증시 전문가들을, 사실 저도 그랬어요. 3.5% 이상 못 올리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야 3.5% 이상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작년 11월에 뷰를 바꿨던 이유는, 야 이거 계속 올리는구나, 못 잡는구나 인플레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올리게 된다면 내년에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몰려있는 3분기 이후는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버티니까. 고금리를 못 버티니까. 왜냐면 차원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빵프로로 그 돈을 빌렸다면 차원 발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뭐 4% 5% 이렇게 그 상황, 그렇게 높아진 금리 상태에서 그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모여있다는 거, 그 만기가 모였다는 얘기를 2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쪽에 있는 그 해외 부동산 쪽에 있는 그 분한테. 그분 말로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이제 퇴사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인터뷰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뭐랄까 손을 털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라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이제 못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심각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고,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빨리 인터뷰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가능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터 린치가 그 경제 예측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그런 짓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견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요.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주가 지수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만 민감한 것 같아요. 기저에서 뭐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시장은 좋은데 넌 바보야 이렇게 생각을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그 낙관론이 팽배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막 그 애플도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195불, 6불, 뭐 이제 200불 가나? 막 그런 생각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팔아버린 상태였고, 근데 지금 뭐 174불인가? 175불인가?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들이 시장을 좀 겸손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아무튼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라는 게 가능해. 내가 지금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식 그 잔고에서 얼마나 깨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확 깨졌을 때 만기 상환 안 되고 디폴트 됐을 때 그때서야 기사화되고 그때서야 다 그때서 알게 되고 너무 늦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늦어. 너무 늦게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엄청난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해버렸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OTC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1대1로 그냥 프라이빗하게 계약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뭐 기자라든가 어떤 뭐 리서치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다 조사하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 사이먼 에셋 있잖아요. 그 빅쇼트에 나온 사이먼 에셋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난 페이퍼걸 써. 그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그 영화는 꼭 보셔야 돼. 투자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 당시 2006년, 7년 그 서프라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엄청난 페이퍼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다 찾아보고. 다른 분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다니면서 쇼걸이 뭐 부동산 집을 5채 갖고 있다더니 막 무제한 대출 받아서 집 샀다는 이런 얘기를 다 발품 팔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또 미국을 이렇게 쭉 보고 다니면서 뭐 겉핥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석 달 동안에 이제 2만 킬로를 운전했고 거의 60개가 넘는 60개가 넘는 도시들을 다 샅샅이 다 보고 다녔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고 다니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 글로 리포트로 보는 거랑은요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제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6개월 미리를 본 거예요. 미리 상황을. 겉핥기도 진짜 많이 보고 다니면요 이게 굉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거든요. 꼭 어떤 도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덴버에 있어. 덴버에 석 달 살면서 덴버를 이렇게 다 보는 거랑 석 달 동안 다 23개 주를 다니는 거랑 제가 볼 때는 오버롤하게 다 보고 다니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걔네들 그 출장은 뭐 LA 간다 하면은 뭐 3박 4일 뭐 4박 5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거의 현지에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그 리서치 미팅 같은 거 정도 하고 그 자료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 좋은 호텔 가서 이게 둘러보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공실이 어느 정도는 그냥 보수 보고 중심감 보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제 차를 몰고 다 2만 킬로를 다 다니면서 지구 반바퀴거든요. 2만 킬로면 거의. 그러면서 다녔는데 이거는 되게 겉핥기고 그 리포트 자료는 되게 신뢰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두고 보세요. 이게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터지고 나서야 아마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빌 에크먼이 5.5% 얘기를 했잖아요. 5.5%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6%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